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37페이지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그죠? 보강을 못했죠? 그죠? 학교론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돌아오는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주이죠. 자, 37페이지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백사조가 나옵니다. 그죠? 백사조. 일단 백사조를 보시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사자의 공박, 그 다음에 뭐죠? 심표인가요?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무엇도 요구하고 있냐면 객관적 요건도 요구하고 있는데,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게 뭐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데, 일단 의회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렇게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다. 이런 무슨 얘기죠? 많은 반사회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수한 예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유효인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뭘 따져봐야 되냐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야 비로소 뭐가 되죠? 유효가 된다는 거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여기다 이제 살을 좀 붙이는데, 첫째, 궁박이란 말이 뭐냐? 요 궁박은 급박한 공궁이라는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죠? 궁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조문은 여기에 심표가 있지만 우리 판례는 여기에 심표가 아니라 또는이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솔은 뭐 경솔이고, 무경험인데 무경험은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데, 유의하실 것은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말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민법 강의를 하는 사람이죠.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해되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골 장터에 가서 토끼를 사는데 저는 토끼를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다. 처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 무경험이냐 이거죠. 무경험이 아니다. 왜냐하면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뭐죠? 경험 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토끼를 구입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뭐가 아닌 거죠? 무경험인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하나를 추가합니다.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 다시 말하면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뭐 해가지고요? 이용해가지고 현저히 불균형한 법률행위를 해야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할 때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할 때 현저한 불균형이야 불균형한 것이고요. 나중에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뭐 하진 않아요? 고려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2억이라 그래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매매 계약할 때는. 근데 나중에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2억짜리가 5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이랬을 때 이것을 현저한 불균형으로 볼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 행위 시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계약할 때 뭐가 없었다면요? 현저한 불균형이 없었다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한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용이해요.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땅을 2억에 샀다 그러면 2억에 매매 계약했다는 계약서를 첨부하고, 그죠? 현재 시세가 뭐죠? 5억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관적 요건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현저한 불균형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를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다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좀 판례 내용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아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나 판례를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롯데 판례입니다. 롯데. 그 어떤 거냐면 그 서울 명동 가면 그 롯데 백화점도 있고 막 롯데 호텔도 있고 막 모여 있죠. 그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거기에 왜 그런 것들이 모여 있게 됐냐면은 과거에 여기가 그 중국 요리집이었대요. 중국 요리집인데 화교가 이제 운영하던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 요리집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특이한 거 아세요?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경직돼 있으시지? 꽃도 피우는데 우리나라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화교가 별로 자리를 못 잡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뭐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차이나타운도 아닙니다. 그죠? 심지어 중국 놈들이 말레이시아에다가 뭐 나라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까지 만들어 놨고 전 세계에 뭐죠? 중국 사람이 자리 못 잡은 나라가 없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뭐죠? 중국 사람들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아주 그냥 특이하죠. 그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외국인은 부동산 소유를 금지시킵니다. 외국인은.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차이나타운이 어디냐면 명동이에요. 그 명동에 중국 대사관이 있죠. 왜 중국 대사관이 있냐면 그 명동 일대가 화교들이 뭐예요? 모여 살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 대사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어차피 명동이 뭐죠? 가장 비싼 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뭐죠? 모여 살고 있었고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차이나타운이 없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요 그 롯데 백화점, 롯데 호텔 요 자리가 중국 요리집인데 요걸 뭐죠? 팔고 떠나기 위해서 롯데 측하고 그때는 롯데 큰 데도 아니었겠죠. 그죠?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합니다. 100만 원으로. 근데 해방 직후니까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시세의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국 화교 주인이 뭘 주장하냐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매매 계약에서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롯데 측에다가 뭐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근데 우리 재판부가 뭘 요구하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그 중국 사람 그 사람한테 당신 스스로가 궁박을 했든지 아니면 경솔했든지 아니면 경험이 없었던지를 뭐 하라고요? 입증하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물론 그분이 뭐 하지 못했어요? 입증을 못했고요. 그래서 현재 롯데라는 기업의 뭐죠? 기반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백사조는 법률행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또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하는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이유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고요. 그죠? 백사조는 뭐라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에만 적용되니까요. 실질적인 요건 이유는 만약에 경매에 대해서 백사조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매제도가 붕괴됩니다. 경매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빚을 못 갚았다고 저희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굉장히 궁박하죠? 그죠? 어렵죠? 그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제 아파트를 뺏어가가지고 실제로 제값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무엇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경매에다가 백사조를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이 뭘 궁박하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 불공정한 행위로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고 경매제도는 뭐 될 수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제외되는 거. 뭐냐면 증여 같은 무상 기부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요. 어제 오늘 새벽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죠? 구속되셨죠. 그죠? 좀 안타깝죠. 그죠? 근데 그분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좀 판례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를 하죠. 그죠? 살해를 하고 나서 유양반이 뭐 이제 뭘 하냐면은 사형선고를 받는데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한다라는 각서를 쓰게 돼요. 물론 이거는 합수부라는 수사기관의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썼겠죠. 이분은 뭐죠? 사형당하십니다. 사형당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유가족들은 아주 삶이 비참해져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재산은 다 국가에다가 뭐 했어요? 뺏어갔죠. 거기다가 아버지가 뭐예요? 김재균이 어디 취업이나 하겠습니까? 노태우 전두환 때 우리 아버지가 김재균인데 그러면 뭐 완전히 뭐죠? 알바도 못할 분위기지. 사회적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노태우 때나 전두환 때는 재산을 돌려받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요 재산을 뭐죠?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긴 한데 강박에 의한 취소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죠.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시부터 몇 년이요? 10년. 그러니까 이미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취소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뭐 할 수 있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일단 이분들의 재산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헌납하고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뭐죠? 빵원이잖아요. 뭐가 있는 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또 김재규 씨는 합수부에서 고문 받았죠. 두드려 맞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명백히 뭐예요? 궁박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뭐예요? 궁박한 상태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재규 씨가 한 것은 뭐예요? 증여고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뭐 될 수 없어요?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죠. 증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조카한테 5만 원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저한테 10원짜리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증여는 개념적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뭐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제외된다.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재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유가족들이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국가에 헌납한다는 각서승분이 많아요. 김정필 씨도 썼고요.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누구죠? 김계원 씨인가요? 맞죠? 김계원 씨도 쓰고 다 썼어요. 근데 김계원 씨가 최근에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권력에 의해서 자신들이 뭐예요? 침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재산을 안 돌려준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승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김기원 씨한테는 뭐죠?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해주라는 판시를 했기 때문에 요 유가족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최근에 계속 뭐예요? 박근혜 막 이러면은 박근혜 씨와 물론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것들은 민법 교수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뭐예요? 세뇌거든요.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행한 것이 있을 때 문제인데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만 당한 사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사정,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하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또는 무경험은 누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이러한 내용이 38페이지, 39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40페이지 오시면 확인 문제가 나오죠.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기억,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입니다.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뭘 해야 돼요? 이용해야 되죠. 이용 의사가 필요하고요. 니은번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5점. 궁박이란 뭐라고요? 어려운 사정.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요? 궁박이니까. 니은번은 맞죠. 디귿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궁박은 누구죠?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리얼반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이뤘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추정되는 건 아니니까 리을 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니은 리을에서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올해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어려운 부분 아니고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이 뭐냐?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요. 법 해석이 아니에요. 뭘 해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 법률행위 해석을 뭐로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있냐면 법 해석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법 해석하고는 뭐죠? 아무 상관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럼 뭘 해석하는 거냐?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왜냐하면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법률을 해석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뭐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봐야죠. 그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의사 표시가 일치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해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되어 있다면 명확한 것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불일치되는 바람에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고 의사표시 해석인 거죠. 예를 들면 갑이 속으로 개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말로는 뭐라 그랬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개집인지 집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법률행위 해석인 겁니다. 이때 만약에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갑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을의 뭐예요? 을이 들은 거. 요 표시. 요 표시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인 거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죠? 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표의자 입장이라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갑의 의사. 요 갑의 의사는 갑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하고요. 요 내심적 효과 의사 표의자 입장에 해석하는 걸 우리가 뭐죠? 자연적 해석이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개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네,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무엇이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결정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말이지만 표의자의 의도한 바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그래서 교재 좌측에 의 나와 있고 양갈의 2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해석의 대상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행위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해석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해석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규범적 해석이 떠올라야 되고 뭘 해석하는 겁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률행 해석은 법률 문제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중요하진 않은데 또 요새 하도 이제 언론에서 재판이 많이 나오니까 낼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 적을 필요 없이 들으시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은 법 해석이 아니에요. 뭐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법 해석을 잘못했으면 그건 법률 문제겠죠. 근데 의사표시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법률 문제인가? 이건 좀 의문이 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자, 법률행위 해석은 뭡니까?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법 해석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은 법률 문제라는 건 충분히 동일하는데 의사표시를 잘못 해석한 것이 법률 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왜 그런데도 교재는 법률 문제로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의 소송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법원이 세 가지가 있죠. 대법원이 있고요. 고등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 지원은 같고요. 재판부는 네 가지입니다. 지방법원 단독부가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심법원이 단독부면 2심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법원이면 2심법원은 뭐죠? 고등법원으로 가는데 이렇게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절차를 항소 또는 항고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고등법원이 2심법원이면 3심법원은 뭐죠? 대법원이 되고요. 또 지방법원 합의부가 뭐예요? 2심인 경우에는 바로 고등법원 걸치지 않고 뭐죠? 대법원으로 가고요. 이렇게 대법원으로 가는 절차를 뭐라 하느냐면 상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판은 두 가지랍니다. 고등법원하고 지방법원은 사실심도 하고요. 법률심도 합니다. 근데 대법원은 사실심은 하지 않고요. 오로지 뭐만 하냐면 법률심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심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재판장이 뭐죠? 법정에 앉아가지고 증인들 불러다 놓고 받냐 어쩌냐 막 이런 거. 그리고 법률심은 뭐죠? 그런 사실심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판사가 혼자서 판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게 뭐예요? 법률심이에요. 어제도 보시면 영장 전담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8시간 동안인가 뭐죠? 재판했죠? 그건 뭐예요? 사실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뭐예요? 서류 검토했죠. 그죠? 몇 시간 동안이요? 8시간 동안. 아마 엄청 고생했겠죠? 자료가 뭐 12만 쪽이요? 아우,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안영찬 같은 잡범이면 많아도 어떻게 대충 보고 끝내는데 대통령이 뭐죠? 피의자니까 뭐 대충 볼 수도 없고 아마 그 양반 굉장히 뭐죠? 고생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혼자 사는 게 뭐예요? 법률심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뭐밖에 안 하냐면 법률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직업이 뭐냐면 대법관이에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대법관쯤 되면 어떻게 해요? 법정에 딱 앉아가지고 그죠? 비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명령도 하고 좀 어떻게 좀 이래야 되는데 대법원은 뭐밖에 안 합니까? 법률심밖에 안 하니까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대법관들은 뭐 합니까? 이렇게 토시키고 앉아가지고 그냥 소리만 봐요. 업무도 어마어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재판들이 다 어디로 올라옵니까? 대법원으로 올라오니까 이 대법관은 거의 뭐요? 잠도 못 잡니다. 그냥 막 계속 뭐 토시키고 서로만 보고 그죠? 그리고 막 집에 갈 때도 뭐요? 이렇게 막 포대기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대법관은 굉장히 뭐죠? 불행한 직업인데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와이프다. 그죠? 와이프다. 다시 말하면 대법관은 어디 가가지고 대법관 임내하고 이렇게 뭐 어깨에 힘줄 시간도 없어. 근데 오히려 누가요? 와이프가 그죠?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대법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뭐 다 존중해 주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지금 만약에 법률행위 해석을 사실 문제로 이해하게 되면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못 받아요. 그죠? 다시 한번요. 대법원은 뭐만 한다고요? 법률심만. 근데 법률행위 해석이 만약에 법 해석이 아니니까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법률심만 하는 어디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 대법원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심제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뭐죠? 위반됩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있지만 법률행위 해석을 뭐로 이해하는 거죠? 법률 문제로 이해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법률심만 하는 어디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도 재판받을 수 있다. 교재 마지막에 뭐예요? 상고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해석은 법 해석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행위 해석에 오류가 있으면 사실 문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법률 문제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법률심만 하고 있는 어디서도요? 대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교재 맨 밑에 보시면 상고 사유가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실제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 없는데 하도 요새 언론에서 법원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혹시 내릴 수도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해석 방법에서 뭐부터 나옵니까? 자연적 해석부터 나옵니다. 일단 요거 가지고요. 연습을 하고 좀 교재를 보자고요. 연습을 하고. 자, 지금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죠? 이거 하기 전에 언제 자연적 해석인지를 안 했는 얘기죠?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그럼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느냐?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자연적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뭘요?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고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예요? 계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연습을 해보죠. 갑이 을에게 계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예를 들어서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죠. 을도 뭐 사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갑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것을 똑같은 것인데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뭐 사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아요. 따라서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곳이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예요.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을은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얘기했더라도 오 표시했더라도 자기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적어보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슨 해석을 했냐면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계약이 만약에 성립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표시 무해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입니까? 자연적 해석의 결과임을 잊지 마시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해요? 생소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데도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려요. 그래서 듣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연습장 펴놓으시고 저처럼 그려보셔야 돼요. 그죠? 해가지고 아 이게 뭐죠? 요런 얘기고 요게 요런 얘기구나 해가지고 한 번만 딱 캐치만 하면 이게 잊어버릴 것도 아닌데 자꾸 그냥 어떻게 해요? 눈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렵고 들을 때마다 뭐죠?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장 가지고 뭐죠?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연적 해석에서 1번은 뭐죠? 의의가 나와 있고 2번 자연적 해석에 적용해가지고 기억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연적 해석하죠. 그 다음 2번 오표시 무해 원칙인데 오표시 무해 원칙은 결과인 거잖아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라고 정확히 이해하셔야 먼저 문제 틀리지 않고요.
그다음 오표시 무의 원칙 해가지고 A, B에서 한번 읽어보시되 하단에 보시면 박스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자, 판례는 뭐냐면 지금 실제로 거래하고 싶었던 땅은 뭐예요? 갑토지예요. 근데 계약서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을토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일시 됐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 자연적 해석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이게 나와있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죠? 쌍방 당사자가 모두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쌍방 당사자가 모두 요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죠. 그죠? 그죠? 알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적 해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다는 말 속에서 매매 대상이 을토지가 아니라 갑토지면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고 만약에 자연적 해석 결과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그게 뭐예요? 오표시 무효원칙인 거죠. 조심할 것은 판례를 계속 읽어보긴 할 건데 착오를 이유로는 요 사례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될 사례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될 사니까 착오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 보자고요.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착오라는 말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갑이 아닌 을토지로 표시한 경우 갑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왜 갑토지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가 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을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요. 새롭게 뭘 이전 등기해줘야 돼요?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줘야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와요.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를 잘못 기재했다. 그럼 볼까요? 지금 의사는 뭐예요? X 토지죠. 계약서는 뭐라고요? Y 토지죠. 그죠? 그러면 먼저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죠. 근데 문제 앞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명백히 요 매매 대상이 X 토지를 뻔히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거죠.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 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았고요. 또 착오를 이유로도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죠? 그죠? 2번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X죠. 3번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4번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왜요? 3번과 4번은 다 뭐예요? X고. 5번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X죠. 정답이 잘못됐죠. 그죠? 그죠? 답은 뭐죠?
1번이 답입니다. 그죠? 2번은 아니죠. 그죠?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규범적 해석. 자, 규범적 해석 의의가 뭐라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 얘가 뭐라고요? 원칙이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2번에서 기억, 원칙,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B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자연적 해석하여 내심의 효과를 확정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때 하나여 규범적 해석하여 표시행위로서 추진되는 표시행위를 확정해야 된다. 이게요, 정확히 말하면 틀렸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문제는 이거는 원칙과 예외를 먼저 뒤바뀌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잘못되면 뭐가 원칙이에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고 규범적 해석이 뭐죠? 예외인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B번은 뭐죠? X 하시고 읽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B번 해가지고 B가 두 개네, 그죠? 두 번째 B번은 뭐죠? 요거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예외는 뭐겠습니까? 자연적 해석이죠. 그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한다. 그래서 지금 교재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결론은 뭡니까? 원칙이 무슨 해석입니까?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가 뭐죠? 자연적 해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규범적 해석에 의해 가지고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규범적 해석의 예라기보다는 해석과 관련된 지엽적인 판례들이에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를 포함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요것과 상관없이 따로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판례로서 기억해야 될 거. 첫째,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어요. 다시 할게요. 빠졌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을 때 이 특약은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리금 수수를 용인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시각입니다. 그 판례입니다. 자, 이게 생각해 보자고요. 권리금이 임대인이 안 돌려주죠? 그죠? 안 돌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죠. 누구예요? 세입자끼리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세종시에 뿅간다 치킨집이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권리금 5천원을 주고 그 가게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그 5천원 건물 주인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 누가 받는 돈이죠? 세입자가 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권리금이 임대인에게 불편함을 줘요. 왜냐하면 자꾸 권리금이 붙으면 자기가 받는 돈도 아닌데 세가 잘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나중 가가지고 이 권리금 때문에 뭐예요? 분쟁도 생기고 권리금 때문에 세도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치를 썩는 경우가 많아서요. 최근에 어떤 특약을 많이 하냐면 권리금 인정 안함이란 특약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죠? 권리금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인정 안함이 뭐라고요? 권리금 받지 마라. 네가 권리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 그거 어떻게 해요? 인정 안 해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뜻은 뭐예요? 권리금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결코 임대인이 그 권리금을 뭐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돌려주겠다는 뜻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원상 복구 특약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입니다. 자, 왜 문제냐면요, 어차피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요, 당연히 원상 복구해야 돼요.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굳이 원상 복구한다는 특약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행적으로 계약서에다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원상 복구한다 이런 걸 넣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 판례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하겠다고 특약했다면 이거는 뭐가 아니냐면 원상 복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뭐로 이해하냐면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원상 복구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코 원상 복구 특약하지 마세요. 해달라 그러면 뭐예요? 민법 전문 들리면서 여기 규정되어 있으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우겨야 돼. 괜히 하게 되면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교재도 나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문구가 붙게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2월 30일날 갚아야 돼. 만약에 12월 30일날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12월 31일까지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문구가 붙으면 뭘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새 보면은 저는 막 제가 법학을 전공했지만 너무 우리 사회가 법조인 위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순결하지가 않죠. 뭐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이 막 이런 거죠. 거기다가 또 이 법이라는 것은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를 공부하는 거지 무엇을요? 미래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고 자체가 뭐하지도 않아요? 진취적이지도 않고요. 맨날 뭐만 공부해요? 뭐만 따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빠져나갈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막 요새 보면은 뭐만 하면 다 뭐예요? 법조인들이죠. 뭐죠? 문화부 장관도 뭐예요?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이. 이번에 또 뭐예요? 그죠? 세월호 이렇게 조사위원회 위원장도 뭐예요? 변호사가 하더라고. 그걸 왜 그랬는지 자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법조인들이 자꾸 이렇게 사회 헤게모니를 잡게 되면 자꾸 뭐예요? 편법, 빠져나갈 구멍, 김기춘 떠오르시죠? 뭐 이러면서 사회가 뭐죠? 망가지거든요. 실제로 그 외교는 외무부 장관이 해야 되고요. 외교는 뭐예요? 외교 전문가가 해야지 법조인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위안부 합의했잖아요. 거기다 이 인간들이 뭘 써놨냐면 김기춘이 써줬겠죠, 법조인이. 소녀상을 이전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 일본 애들한테 그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그 영사관 앞에 있는 뭐죠? 소녀상을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노력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니까 우리는 해주겠다 한 바가 없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럼 이 일본은 뭐죠? 야마가 도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빌리면서 12월 30일까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랬더니 뭐죠? 안 갚아도 된다. 이게 법적인 의미라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뭐 되는 거예요? 왼수되는 거죠. 뭐 이런 그저 같은 새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뭐예요? 이게 외교를 자꾸 뭐예요?
법적 잣대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본 애들은 뭐예요? 원수죠. 뭐 그냥 완전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뭐 이런 거지 같은 놈들이 다 있나 싶고 그러니까 막 일본 애들이 뭐예요? 엄청 뭐 하는 거죠? 반발하게 되고 중국하고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문제를 자꾸 뭐 법적인 잣대 가지고 우리가 위법한 건 없다, 적법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죠? 고립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쪽으로는 뭐죠? 요렇습니다. 그죠? 근데 일상생활에 이거 써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써먹으면 그 사람하고는 뭐가 됩니까? 왼수가 됩니다. 그죠? 왼수.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나머지 것들 안 보셔도 돼요. 그죠?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보충적 해석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보충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보충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요 말이에요. 해석 후. 다시 말하면 일단은 무엇부터 해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린지 모를 때 하는 것이 뭐예요? 보충적 해석이고 처음부터 뭘 하면 안 돼요? 보충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재 동그랗게 1번을 보시면 보충적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방법과 규범적 해석 방법을 통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뭐라고요? 인정된 후에 하는 해석 방법으로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 틈이 있는 경우에 제3자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뭐요? 보충하는 해석 방법이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요 말만 뭐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판례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이 기준이 나는데 해석의 기준부터는 좀 쉬었다가 봐야 되겠네요.